북한에서 우크라이나 파병군의 복귀 인원들에 대해 환영과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모 내부 선전을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했겠지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북한이 얻은 것들은 확실합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실전에서 얻는 피드백, 신뢰성과 생존성 향상이지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그 배경을 알아봐야겠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황은 급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선이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착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전선을 돌파할 힘을 소진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모 전 양상의 전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 한 가지 수를 둡니다. 바로 러시아 영내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방 측은 우려를 표명했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건 정규군이 아니라 러시아 토항병들로 구성된 의용군들에 의한 일시적인 진격이라 했었지만 가면 갈수록 정규 전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러시아군은 동부의 전선 유지에 집중하다 보니 쿠르스크 지역으로 돌릴 예비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를 대체할 자원으로 북한 측에 병력 파병을 요청.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북한이 파병한 부대는 통상 폭풍군단이라 칭했었던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예하 경보병여단, 우리나라로 치면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의 장비를 보급받고 간단한 현지 적응 훈련을 거친 후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소모되어 갔고 이들의 소모 현황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모 전 양상을 보여왔었던 전선은 결국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지역 탈환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예비대와 장비들을 무리하게 운용해서 손실하여 2차 대전 때 벌지 전투라 불렸던 독일군의 아르넴 공세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지요. 그곳에서 패퇴한 뒤 우크라이나 측은 예비 대부족으로 전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북한군은 지속적으로 전투 중이고 추가 파병이 준비 중이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에선 김정은이 주최한 복귀 인원들의 추도와 환영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전사자들을 영웅화하는 선전 목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모습을 보면 우리 군도 배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군이 보급해준 거니 러시아군의 기본 보급품이겠으나 이를 북한군도 전운으로 따라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거기서 몇 가지 보인 것만 말해보면 첫째로 개인응급 키트의 물품입니다. 세부적인 건 모르겠으나 대략 지혈대와 멸균거즈 같은 간단한 수준이겠지요. 근데 다른 모습이 보인 게 있습니다. 응급 가위가 보였습니다. 이 가위가 별게 아니긴 합니다만 왜 줬을까요? 보통 이런 가위는 신체에 상처는 안 주면서 의복을 절개해 상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상처를 확인하면 지혈을 위한 약품 등 응급 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옷 벗기면 안 되냐 하겠으나 그럴 시간을 아끼고 옷 벗기다가 움직임으로 환부 감염이나 추가 출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저런 가위를 사용합니다. 물론 저게 비싼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응급조치키트가 개선되면서도 저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군의 개선형 응급조치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아직 수량도 부족하고 제발 싼마이가 아닌 제대로 된 정품 지혈대가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그 다음 모습은 통신 및 전자장비들의 사용입니다. 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자체적인 통신 장비를 생산하며 수출되는 장비들의 성능이나 확장성은 한국군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의 지경이기도 하지요. 보이는 러시아군의 장비만 해도 저가 민수용 무전기만도 못하다고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테나 교체나 측면 연결부를 통한 부수기제와의 연결 등 확장성은 당장 한국군의 신규 보급 중인 개인용 무전기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블릿 PC로 보이는 걸 소지한 모습도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지도를 넣고 사용한다면 배터리 문제가 있지만
쓸데없이 커다란 상황판 들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요. 거기다 여건이 된다면 무전기와 연결해서 데이터 통신으로 상황 전파와 현장을 촬영한 사진까지 전송하는 방식도 될 겁니다. 뭐 그게 서방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이텍 같은 어플이고요. 한국군의 현황은 뭐 이상한 무전기에다가 카톡 없으면 작전은커녕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카톡은 보안 문제로 쓰지 말라고들 하는데, 근데 그거 해외에서는 통신망을 와이파이처럼 해서 군용 단말기로 채팅 방식의 C4I 체계도 구성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C4I도 구식이라 요즘은 C5I가 대세이고요. 이외에는 원거리 타격 체계의 개선입니다. 영상에서는 통상 북한판 스파이크라고 불리던 대전차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의 종류 중에 비가시선 타격용 장사정 버전이 있는데 이걸 사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해당 미사일은 옆으로 엎어져서 조롱거리가 됐었던 최연급의 무장으로도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특이점은 상용 트럭에 장착해서 사용한 모습이란 겁니다. 저 트럭의 무장과 통제체계를 다 탑재했다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저건 무리일 순 있겠지만 사람이 도수 운반을 할 가능성도 상정해야 합니다. 비가시선 타격이 가능하니 산 뒤에서 쏘면 어떻게 못할 테니까요. 통상 원거리 무장은 데이터링크나 광섬유 유도 방식인데, 광섬유 유도라면 아예 파악하기 제한됩니다. 이런 위험들을 고려해서 대처법을 찾아가야겠지요. 그리고 생존성 추구입니다. 요즘은 열상 장비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군이 못 따라가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소총용 조준경들도 열상 조준경들이 보편화되고 있고, 하다못해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클립온 형태의 민수용 장비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용 드론들도 열상 카메라들 달고 다니고요. 북한군이 무슨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실제로 알루미늄 응급담요는 열상 장비에 열을 가려주지는 못합니다만 다른 것들이라면 사람의 체온을 가리는 건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비닐오일도 수십 겹치면 열상 장비에서 체온을 가려주니까요. 야간 침투간 열상 장비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 담요나 우산 같은 것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은 전장에서 당장 구할 수 있는 걸 사용해서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 군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북한군의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박격포의 직사 화력 지원도 보였습니다. 영상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은 실사용 간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품을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최근 러시아군이 발사하는 탄도탄들이 개선되어 요격이 기존보다 힘들어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탄도탄에 포함되는 게 북한판 이스칸다르라는 KN-23도 포함됩니다. 우리 군도 공개되지 않은 곳들에서는 이에 대응하고 개선하려 노력 중입니다만 거기서 그러면 뭐 하나요? 실사용 제대 결정권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솔직히 군내 영관급들 중에서 보면 저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진급 못하고 대부분 옷 벗고 집에 갑니다. 제야의 고수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임시직 형태로 채용해서 현 상황 개선을 위한 장관직 속의 특별보좌 TF 형태로 만들어서 해도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장군 전 역자들 대우해 주려고 이상한 자리 만들지만 말고요. 대통령도 제야의 고수와 집단지성을 말하는데 옛날 사고의 집단지성이 아닌 최근 추세를 이해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조직의 개선을 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은 영악하고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린 국뽕을 선전하며 그걸로 참담한 현실을 가리려고만 하고 있고요. 제가 중국의 전승전행사 준비간 식별된 신규 장비 몇 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적성국들의 발전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들어 봤었습니다. 일단 있는 건 있는 거니 대응해야지, 그걸 별거 아니라 내려치고 무시하며 대응하지 않는다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청과 러시아 제국처럼 망국의 길로 쇠퇴하고 말 겁니다.